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 좀 상당히 길기 때문에 끝까지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1부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은 어떤 업체에서 순정 얼터네이터를 뜯어내고 어, 그 안에 있는 레귤레이터라고 하는 부품을 갈아가지고 보통 알터네이터에서 13.5 또는 13.8V의 출력을 내는 것을 14.5V로 출력을 승합을 함으로써 바로 주행용 충전기가 없이 인산철 배터리를 충전한다는 어떤 그런 제품들을 우리가 리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예 부품을 갈아치우는 것이 아니라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출력 전압 14.5V 그리고 출력 전류 280A 대전류를 출력하는 아예 일체형 얼터네이터를 교체한다는 우리가 제품을 우리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280A라는 대전류로 충전하기에 적합한 인산철 배터리는 대개 600A급 이상의 배터리 시스템으로서 예를 들어서 600A 같은 경우는 320A가 현재 시장에서 나와 있는 가장 큰 각형 세림으로 이것을 10V 파워뱅크 2개를 연결함으로써 구현이 가능합니다. 물론 1000A는 3개를 병렬로 연결하면 가능하겠죠. 업체의 영상에 의하면은 1톤 봉고 추력에 달려있는 120A 순정 얼터네이터를 제거를 하고 280A로 업그레이드한 모양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마 냉동 탑차라든지 특장차 등에 주로 소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SUV라든지 미니밴과 같이 작은 차량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특수 장비를 장착하고 220V용 인버터 등의 많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출력 알터네이터를 장착하여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한 제품을 우리나라가 이제 캠핑카가 많이 보급함에 따라서 캠핑카에서도 에어컨을 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14.5V 그리고 출력 200A를 뽑아내는 이러한 얼터네이터로 교체를 함으로써 운행 중에도 에어컨을 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품의 주요한 시장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600A 인산철 배터리의 경우 0.3C 즉 30% 정도 충전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순정 얼터네이터로 50A를 충전했다고 가정했을 때 충전 시간은 8.5에서 10시간, 10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회사의 제품 B1의 경우 200A로 만약에 충전을 하였다면 2.5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 것이 계산으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주장하는 약 3배의 충전 속도는 거의 정확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산철을 충전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가장 흔하게 쓰고 있는 첫 번째, 주행 중 충전기이죠. 운전을 할 때 얼터네이터에서 발생되는 전원을 가지고 인산철 배터리를 시동 배터리와 함께 나눠 쓰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루프탑이나 즉 자동차 천장이나 또는 휴대용 솔라 패널을 가지고 인산철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이 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가장 값싸고 안전한 한국전력의 전기를 이용하여서 별도의 충전기를 가지고 인산철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를 봤을 때 우리가 600A에서 1000A 정도의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주행용 충전기나 또는 솔라 패널을 갖고서 충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 별도의 한국전력 충전기가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할게요. 자, 이럴 때 먼저 항상 출발하기 전에 캠핑장으로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인산철 배터리를 충을 하고 떠나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미국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110V나 또는 220V 전원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바로 RV, 즉 Recreation Vehicle, 캠핑카의 내부에 있는 에어컨을 돌리기 위해서 외부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물론 캠핑장에 가면은 물도 있고 또 자기만의 조용한 자리들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좀 사정이 달라서 한국전력의 전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의 가게나 또는 민가에 가서서 적절한 대금을 지불하고 훅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하겠습니다. 자, 저의 추천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출발 전에는 만충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고출력 안테나에는 알터네이터는 주로 에어컨을 운행 중에 켜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한국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이 에어컨을 켜고 돌아다녀야 되는 날씨가 있는지는 잘 알 수가 없겠네요. 하지만 에어컨이 없는 경우에 600A의 배터리를 가지고 우리가 적정히 배터리 관리를 하게 되면 5일에서 7일 동안 무충전 상태에서 장기 노박을 할 수가 있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들을 클래스 C라고 합니다. 클래스 A는 포스 정도의 큰 모빌홈 있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승용차들은 클래스 C인데 대개 50A 이하의 주행용 충전기를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자, 이 정도의 주행용 충전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두서너 시간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100에서 150A 정도의 충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리튬 인산철 캠핑 알터네이터, 에어컨 켜고 배터리 충전. 뭐 이렇게 광고 문구를 만들었는데요. 사실은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은 에어컨 켜고 앞에 운행 중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이 운행 중에만 에어컨 켜고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을 정도의 280A 알터네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같은 날씨에 여름철 8월에 아마 끈적끈적하고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켜고 운행하는 것이 아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운전하고 가는 동안에 뒤편에 있는 실내가 에어컨을 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차량에도 우리가 C클래스나 B클래스 정도의 차량에도 이미 실내 에어컨이 켜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박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볼건 대낮에는 우리가 수영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에어컨을 킬 수 있는 시간은 주로 취침을 할 때 덥고 습한 열대라고 합니까? 이런 날씨에 에어컨을 켜고 자면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따라서 밤에 잘 때에는 자동차가 운행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자, 에어컨 소비 전력이 1500W 정도 내외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암페어 수를 계산하면 약 130A의 전류가 에어컨을 켜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600A의 인산철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 거의 다른 기계를 쓰지 않고 에어컨만 가동을 하는데 한 3시간 정도 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배터리가 어느 정도 0.2C, 약 20% 정도밖에 남지 않았을 때는 이제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는데 이때는 여러분이 다시 만충을 하기 위해서는 엔진을 켜놓고 2시간 정도 공회 전후로 충전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러한 얼터네이터 때문에 저는 굳이 왜 운행 중에만 유효한 얼터네이터에서 운행 중에만이라는 글자가 빠졌는지 다소 섭섭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은 이 제품, 즉 고출력 280A 얼터네이터가 국내에서 개발이 되었고 또한 인산철 배터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래 고출력 얼터네이터 280A급에서는 보통 통상적으로 14.5V의 단자 출력을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고출력 안테나는 통상 많은 전기를 요구하는 디바이스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동 탑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로 고출력 얼터네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부하가 크다는 얘기죠. 다시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전기를 공급을 했을 때 이 부하의 저항값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플래시라이트를 하나 킨 거하고 10개를 킨 거하고 들어가는 전기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전력을 많이 공급하는 고출력 얼터네이터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저항값이 크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무슨 말이냐, 14.5V로 공급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항값이 큰 부하에서는 단자 전압이라고 해서 인가되는 전압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전류가 많이 부하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전류가 많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또한 이런 경우에 배선줄에서도 많은 전력 소모가 일어나며 더더욱 중요한 사항들은 뭐냐면 그 배선을 연결하고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터미널 부분에서도 많은 열량 손실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열량들이 공중으로 날아버리기 때문에 14.5V를 얼터네이터에서 공급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배터리 단자에 인가되는 전압은 이보다 훨씬 적게 됩니다. 물론 그 정확한 수치는 어떻게 배선하느냐, 어떤 부품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대개 0.5에서 1V 사이에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고출력 얼터네이터는 그럼 어디다 쓰는 물건이냐? 대개 해외, 즉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약 4,000에서 7,000cc급 정도의 트럭에 주로 많이 장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트럭들은 힘이 필요하고, 어떤 트럭 같은 경우는 크레인도 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기를 뽑아 쓰고, 또한 이런 대형 엔진을 갖고 있는 트럭들에서는 세마이 트럭이든 풀사이즈 트럭이든 이런 전기를 많이 쓰는 장치에서는 또한 큰 엔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출력 얼터네이터를 돌릴 수 있는 힘이 넉넉하기 때문에 주로 많은 그 힘을 갖고 있는 트럭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봉고 차량이 1톤 봉고 차량의 엔진 출력이 그렇게 센가요? 5,000cc급이 되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힘을 발휘하려면 클래스 A, 즉 버스 클래스 정도가 적합하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클래스 C의 차량에서는 그리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자, 그러면 인산철 배터리를 위해서 14.5V의 출력을 갖고 있는 고출력 얼터네이터가 만들어졌다? 그건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고출력 얼터네이터는 거의 14.5V를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마치 국내에서 개발이 됐고, 이건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얼터네이터는 지금 납산 배터리가 나온 지 95년이 됐어요. 그 이후로 납산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양의 얼터네이터, 즉 충전기를 충전을 위한 것들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얼터네이터 기술은 굉장히 오래된 기본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인산철 배터리 14.5V를 충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거는 다소 소비자를 호도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멘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체의 영상을 또다시 한번 자세히 가름해 보면은 거기에는 아이솔레이터 릴레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솔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분리시킨다는 뜻이죠. 즉 우리가 인산철 배터리를 갖다가 이 전기 시스템에 추가로 연결하였을 때 본래 기존에 있던 얼터네이터의 주인은 바로 납산 시동용 배터리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인산철 배터리라고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이 아이솔레이터가 릴레이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시동을 꺼져 있는 상태라면은 이 인산철 배터리에서 납산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뽑아다가 충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거꾸로 인산철 배터리의 전기가 납산 배터리로 또 흘러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죠. 따라서 시동을 껐을 때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배터리 시스템들을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서 오롯이 시동을 켰을 때에만 얼터네이터의 전기가 납산 배터리도 충전하고,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도 충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두 개의 시스템을 연결해 주는 것이 이 릴레이의 기본 기능입니다. 따라서 시동을 껐을 때 이 두 개의 시스템을 분리시킨다 해서 우리가 아이솔레이터 릴레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뭐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 만약에 운행 중이면 아이솔레이터가 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이 올터네이터는 280A니까 아마 뭐 와이퍼도 틀고 헤드라이트를 켰다 할지라도 약 200A 이상의 대전류가 인산철을 충전시키기 위해서 올터네이터에서 인산철 배터리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중간에 이 아이솔레이터가 위치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업체의 설명에 의뢰 같으면 200A 릴레이를 사용했다고 됩니다. 자, 우리가 최소 200A가 흘러가는데 200A 규정의 릴레이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저 단자를 보시게 되면 아마 제 짐작에는 M5나 M6인 것 같아요. 아마 5mm나 직경 5mm나 6mm 터미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A 릴레이라면은, 여러분도 릴레이 아시겠지만 뚜껑을 열어보면은 거기 코일이 들어있고, 코일에 전기가 들어가면 두 개의 접점을 탁 전자석으로 인해 가지고 접점을 붙이게 됩니다. 바로 그 접점이 붙은 부분에서 상당한 고열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접점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기 때문에 이게 100% 도선에, 즉 케이블에 전기가 흐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현상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서, 접점 부분에서 대단히 많은 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보다시피 릴레이를 200A를 쓰고 우리가 200A 이상의 전류를 흐르게 되면은 이 아이솔레이터는 약 한 1분 내지 5분 정도 쓰는 물건이 아니라 우리가 2시간, 3시간, 또 심지어는 차가 막히면 4시간 이상 계속 충전을 시키기 위해서 그 릴레이가 붙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이렇게 장치를 쓰는 경우에 저 릴레이에서 대단히 많은 열이 나오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플라스틱이 녹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SK CNC에서 화재가 났을 때에도 그 부품에 배터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용하는 케이블이나 부품들이나 또는 느슨한 케이블 단자들에서 많은 대전류가 흘러갈 때는 열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볼 때는 200A 릴레이는 택도 없고, 약 500A 정도의 릴레이를 써도 전체적인 하우스나 케이스에서 많은 열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플라스틱은 열 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저런 장치에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알루미늄 케이스 등과 같이 열 발산이 쉬운 데에 하우싱이 되어 있는 릴레이를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소디에서 우리가 잠시 토론을 했습니다만은, 이 올터네이터는 순정 올터네이터에 비해서 약 3배 정도의 대전류를 출력을 내어서 계속 고속 충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검토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충전에는 3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정상 충전, 쾌속 충전, 고속 충전,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보다시피 정상 충전은 0.1C에서 0.2C 정도의 충전 속도를 갖는 것이고, 고속 충전은 0.5C에서 1C까지의 이 고전압 그리고 고전류로 충전하는 방식을 우리가 고속 충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C는 보통 C, capacity에 나오는 C를 앞글자를 따서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0.1C라고 하는 것은, C가 우리가 현재 600A 배터리를 기준으로 하니까 0.1 곱하기 600은 60A로 충전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왕왕 SOC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status of charge, 충전 상태를 얘기합니다. 즉 0.7C는 70%가 충전된 상태다 해서 잔량이 420A 정도 남았고, 우리가 그동안 쓴 전력이 280A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앞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돌아와서, 왜 고속 충전이 빠르면 좋다? 아니면 나쁜 이유가 뭐냐? 자, 우리가 인산철 배터리에 보게 되면은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마치 인간의 나이살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인산철들은 건강 관리를 잘해가지고 K 버전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LFP, 즉 리튬 아이언 포스페이트 배터리 320K 뭐 이런 식으로 모델 넘버를 정하는데, K 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약 4,000회 정도의 만충만방이 가능한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속 충전을 하게 되면은 약 4,000회 정도의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있는 녀석이 1,500회 또는 더 이하의 숫자로 급속히
성능이 저하가 됩니다.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을 줄이는 주요 원인으로는 주로 과다 방전, 심하게 방전을 시키거나 또는 급속 충전, 즉 14.5V 이상으로 충전을 시키거나 과다 전류, 즉 0.5C 이상으로 고속 충전 전류를 흐르거나 할 때 라이프 사이클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됩니다. 물론 한번 급속 충전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배터리가 뭐 흠이 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고속 충전을 하게 되면은 점점점 열화가 되어가지고 되게 되는데, 이 열화되는 현상은 맨 처음에 14.6V가 인산철의 최대 충전 전압이고 12.2V가 최대 방전 전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주로 13.6V에서 13V 구간 내의 이 배터리 전압을 인산철 배터리 전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범위 내에 거의 90% 이상의 전력이 이 범위 내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과속으로 충전을 하게 되면은 이 배터리 자체에서 내부 저항과 또 터미널 단자에서 발생되는 열들로 인해 가지고 배터리가 점점점 급속하게 내부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스웰링 또는 배터리 배부름 현상이라고 하는데, 배터리가 습관적으로 팽창을 했다 줄었다 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배터리, 어떤 배터리를 막론하고 특별한 고속 충전을 위한 배터리 전용의 고속 충전 알고리즘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냥 과충전, 즉 높은 전압과 과전류, 높은 전압으로 충전을 시키게 되면은 배터리는 헐떡헐떡거리면서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인산철 충전 속도를 빠르게 하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빠를수록 배터리는 더 힘들어하고 나빠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캠핑을 하시면서 장시간 대전류를 사용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완전히 비추천합니다.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볼까요? 소형 마이크로 오븐의 경우에는 출력 750W 마이크로웨이브는 약 1300W의 110A 정도 되겠죠. 전력을 소비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한 5분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소형 전기 후라이팬을 한번 봅시다. 이것은 약 한 1000W 정도를 사용하게 되는데 90A 정도이지만은 우리가 요리를 하려면 10분 정도 이상 사용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BMS 과열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헤어드라이어 1500W, 1200W 정도 급을 사용하게 되는데, 아마 헤어드라이어를 10분 이상 사용하시게 되면은 BMS가 열받아서 차단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걸로 봅니다. 자, 또한 반면에 캠핑 냉장고를 보면은 대개 한 60에서 70W 정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A급이죠. 이 정도의 저전력으로 장기간 사용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배터리 시스템에 큰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캠핑 에어컨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은 대개 1500W 정도 내외입니다. 이럴 때 130A 정도의 12V 전력을 끌어다 쓰게 되는데, 이럴 때 아다시피 에어컨은 5분 틀고 5분 끄는 현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기간 쓰는 경우에는 모든 부품들이 과열이 되게 됩니다. 이런 열섬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되고, 또한 600A 정도 배터리를 가지고는 길게 아껴 써봐야 2시간 내지 2시간 반 정도 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배터리 떨어지면 다른 거 다 정지가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다시 하기 위해서 캠핑장에서 또 2시간 공회전을 하여야 이 배터리는 또 다시 600A는 충전 상태가 되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가전 제품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캠핑 에어컨을 사용하기 위해서 고출력 얼터네이터를 바꾸시는 경우에 이 얼터네이터만 바꿔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첫째는 가장 먼저 시급한 일은 BMS를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150A 정도, 200A 정도의 BMS를 갖고 있다면 당장 500A급으로 인상을 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 반드시 냉각팬이 부착된 것을 구입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휴즈들로 450A급으로 바꿔야 되고, 또한 기존에 돼 있던 모든 케이블들을 다 뜯어내시고 300A급 이상으로 굵은 선으로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제 아이솔레이터, 버스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계측기, 액티브 밸런서 등 모든 내장들을 다 긁어내시고 이제 고출력에 맞는 고전류에 대응할 수 있는 부품과 케이블로 전면적으로 전부 바꾸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게을리하시게 되면 거기서 과열이 발생하여서 전체적인 시스템에 문제를 발생하거나 또는 더 큰 경우에는 화재를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업체가 말하듯이 단순히 알터네이터에서 배터리까지 가는 케이블만 교체를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 대전류를 쓸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깊이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280A 고출력 알터네이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본래 붙어있던 납산용 시동 배터리를 과전류 또는 충전을 시킴으로써 이 시동용 배터리를 열화시키거나 망가뜨리는데 급속한 기여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납산용 시동 배터리의 정상적인 충전 전압은 13.8V 내외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 순정 알터네이터와 시동용 배터리는 엔진룸에 있기 때문에 대충 그 거리가 1m 이내고 그 얼터네이터에서 나오는 출력이 이 시동용 납산 배터리에 인가될 때의 전압 강화가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대충 13.8V보다 다소 낮은 13.5나 13.6V 정도가 인가되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산철 배터리를 엔진룸에 놓지는 않습니다. 주로 뒤쪽이나 또는 멀리 트레일러가 있는 경우에는 약 2m에서 10m 범위 거리 내에서 우리가 주로 인산철 배터리를 매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얼터네이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뒤에 후단에 있는 인산철 배터리까지 가는 동안에 14.5V가 우리가 고출력 알터네이터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약 13.8에서 14V 정도의 전압이 이 인산철 배터리에 인가될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고출력 얼터네이터에서는 가까이에 있는 납산 배터리에도 14.5의 출력이 거리가 짧기 때문에 약 14.4 정도의 고전압이 시동용 배터리에 인가가 되고 뒤쪽에 있는 인산철 배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압 강화로 인해서 13.8이나 14.0V 정도가 아마 인가가 될 걸로 추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시동용 배터리하고 얼터네이터하고 아주 가까이에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13.8V로 일반적으로 충전하는 납산 배터리에 14.4, 14.5 등 고속 충전을 하는 전압이 인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충전 상태에 매번 우리가 노출이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래스 C에 사용하는 순정 그 배터리 시동용 배터리는 대개 플러스 마이너스 100A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A급이라고 하는 거대한 전류를 가지고 또 14.5V 인근의 고전압을 가지고 납산용 시동 배터리를 충전하는 꼴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과전류, 과전압을 가지고 고충전 상태로 시동용 배터리에 인가가 되기 때문에 이 시동용 납산 배터리는 머지않아서 약 5년 쓸 거를 1년도 못 가서 열화가 되는 아주 나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이제 열화가 되게 되면은 배터리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을 하고 가스가 발생을 하고 가스가 터미널 인근에 모이게 되면 터미널 근처에 또 흰가루가 많이 생긴 것을 여러분들이 왕왕 보시는 케이스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것처럼 누수액이 생기게 되면은 배터리 외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유도 전기가 발생을 해서 많은 전기가 배터리 전력들이 배터리 케이스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누수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열화가 되게 되면은 쉽게 충전 전압이 올라가고 또 조금 쓰게 되면은 바로
또 충전 전압이 떨어지게 돼서 말하자면 정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효 전력 범위가 계속 줄어들게 돼서 나중에는 시동 한 2번 켜지게 되면은 이제 시동이 켜지지 않는 그와 같은 아주 열화된 배터리로 가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쓸데없이 높은 전압과 또 과대한 전류로 납산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어프로치입니다. 알터네이터 내부에는 2개의 자석이 있습니다. 타입 1은 전자석과 전자석, 또 다른 형태로는 전자석과 고정자석 등을 이용을 하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자석에는 N극과 S극이 있죠. 남극과 북극이 있습니다. 자, 남극과 북극이 만날 때는 서로 잡아당기고요. 서로 다른 극이 있을 때 S극과 S극, N극과 N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는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다 아는 바입니다. 자, 이때 자석 중 하나는 고정이 되어 있고 이거를 스테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로테이터 또는 로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교류 전류는 이 N극과 S극이 서로 잡아당길 때, 그리고 N극과 N극끼리 서로 밀어낼 때 힘을 가지고 이 전압이 플러스가 됐다, 마이너스가 됐다, 즉 밀고 당기고 하는 힘을 가지고 해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를 얻게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변하기 때문에 이거를 프리퀀시, 주파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전류를 얘기를 합니다. 이때 로테이터가 회전을 스테이터는 외곽에 둘러싸고 있는 것을 스테이터라고 그러고, 로테이터는 그 스테이터 안쪽에 들어가서 돌아가는 놈입니다. 이 돌아가는 로테이터를 우리가 엔진에 풀이나 고무벨트 같은 것들을 연결을 해서 돌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고속으로 돌리면 돌릴수록, 또 코일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많은 전류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올터네이터의 반대 개념이 우리가 흔히 보는 모터입니다. 올터네이터는 돌려서 전기를, 즉 카이네틱 운동 에너지를 갖고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이지만은, 우리가 흔히 보는 모터는 전기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모터가 돌아가서 힘을 냅니다. 즉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개념이니까 이 2개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죠. 자, 고출력 안테나의 올터네이터는 말씀드린 대로 회전수와 그리고 전자석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출력을 더 많이 내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이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회전 동력, 즉 운동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작은 엔진에서 이 올터네이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엔진 사이즈가 5000cc급, 7000cc급 정도의 트럭들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클래스 C, 여러분의 제가 알기로는 기아에서 나오는 그 벤 있죠. 벤 같은 경우도 올터네이터 출력이 150A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작은 엔진, 마력수도 작은 그 미니밴 같은 데에서 이것을 고출력 올터네이터를 하게 되면은 ECU에서, 즉 엘렉트릭 컨트롤 유닛이라고 다 붙어 있죠. 거기에서 예를 들어 800rpm 아이들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가스 노즐을 더 열어서, 왜냐하면 힘이 드니까. 그래서 가스 방출이 많이 되고, 또 운행 중에도 다양하게 여러분이 경험을 하시겠지만, 에어컨을 켜게 되면은 가스비가 더 올라가듯이 이와 같이 올터네이터도 당연히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한 가스비 증가가 있습니다. 더더욱 나쁜 거는, 우리가 차량 에어컨은 더울 때만 켜고 또 끄고 싶으면 끌 수가 있지만은, 일단 장착이 된 올터네이터는 겨울이고 여름이고 계속 가스를 잡아먹으면서 돌아가는 좀 바람직하지 못한 부품이 되겠습니다. 업체에서 제공한 영상 자료에 근거하여 보면은, 이 업체에서는 280A 올터네이터를 약 190만원, 그러니까 미화 1350불이죠. 현재 시세로. 그리고 아이솔레이터 200A짜리를 약 미화 140달러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조사를 좀 해보면은, 현재 250A급 올터네이터의 경우에는 미화 약 150불, 그리고 370A,
그의 고성능은 약 $630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비싼 가격인지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아이솔레이터의 경우에도 보면은 이 200A짜리를 140불에 가격을 책정을 해놨는데, 현재 미국에서는 알루미늄 케이스에 500A짜리 릴레이가 $40, 그리고 스팅거 제품이죠. 요건 좀 브랜드가 있는 제품인데 200A급에 약 $55 정도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견주어 봤을 때는 뭐가 이리 비싼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아마 고물가가 만성이 되는 한국이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도 요즘에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1년 반, 2년 전에는 280A가 대세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터미널 단자의 직경이 M5, 5mm 직경이었었는데, 요즘에 이제 320A가 대세를 이루면서 M6, 약 6mm 단자로 약간의 그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6mm 이 터미널 단자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320A, 즉 약 한 4kW 정도의 전류가 오고 가기에는 너무나 작고 미약한 단자입니다. 또한 이 단자 아래에는 알루미늄 베이스로 되어 있어서 구리보다는 좀 전도율이 좀 약한 나쁜 재질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버스바, 그리고 볼트, 그리고 터미널 단자, 그리고 터미널 베이스 쪽에서 많은 열들이 발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장기간의 차박으로 인한 진동으로 인해서 볼트들이 풀려진다든지 해서 이 부분에서 열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좀 프로페셔널한 방법으로는 커스텀 버스바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레이저 용접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OT 구리선으로 되어 있는 거나 또는 커다란 링 단자들을 써가지고 접촉면을 많이 넓힘으로써 가급적 전류들이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을 구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가 고치지 못할 것은 인산철 배터리 셀에 나와 있는 M5와 M6 단자를 더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이 단자들은 0.1 내지 0.2C가 상시 운영되도록 고안이 된 장치이지, 여기다가 순간적으로 전류가 1C, 약 280에서 320A의 대전류가 흐르려고 만들어 놓은 단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서는 대전류를 쓸 때 이 단자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유념해서 저전력으로 충전하고 저전력으로 방전시키는 것을 항상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조그마한 팁으로는, 인산철 배터리는 들리는 소문과 같이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인산철 배터리를 도끼로 찍어내면은 흰 연기가 날 수는 있지만 불이 붙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한참 인기가 있었던 카카오톡의 SK CNC 서버룸에서 발생한 화재를 돌이켜보면은 아마도 인산철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리튬 배터리 또는 열화된 터미널 또는 규격에 맞지 않은 케이블들, 그리고 또는 점점점 망가져가고 있던 어떤 부품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인산철 차량 탑재 시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배터리 하우스를 충돌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배치하지 마시고 안전한 부분에 배치를 하시고, 또한 인산철 배터리는 상온 5도씨에서 45도씨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항상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 2년 전, 3년 전인가요? 어떤 모 회사에서 시동용 배터리를 만들어가지고 85도, 90도까지 올라가는 보네트나 또는 영하의 온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동용 배터리를 방출해서 또 많은 관심을 끌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규격에 맞지 않는 뭐라 그럴까요? 제품들에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저는 권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 제품도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제품 같아서 별을 준다면 별 1개 또는 0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굿바이 하면서 또 나왔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말씀을 드리면은, 제 5년간 40도 이상 더위에서 여름 날기를 어떻게 견뎌냈는지 한번 실전 경험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열사의 온도에서 견뎌내기 위해서는 보통 차량 같은 경우는 선루프 또는 웬만한 벤이나 큰 차에서는 루프탑 벤트를 반드시 설치해서 뜨거운 공기가 지붕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장치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모든 차량의 지붕은 물론 차 측면에까지 해서도 운행 중에 대낮에 많은 열들로 차가의 쇳덩어리가 가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도 여러분들이 주무신다 하더라도 대단히 가열된 그 차체로부터 오는 열로 차가 쉽게 식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차를 단열 처리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여름과 겨울나기의 기초의 기초입니다. 또한 실내에는 벤트가 있다 하더라도 작은 선풍기를 한 두어 곳 정도 설치를 해서 실내 공기 순환을 계속 시켜주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과 뒤에 거실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커튼을 쳐서 쿨링, 즉 에어컨과 좀 식히려고 하는 부위의 면적을 줄이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유리창에도 단열 처리를 해서 스티로폼이나 뭐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냉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되고 나면은 저희들 경우에는 약 10분 정도 차량 에어컨을 켜둡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실내에 있던 많은 습기들도 제거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온도가 내려가고 또 이 차가운 냉기들이 바깥으로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2시간 정도는 아주 견딜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반드시 주무시기 전에 간단하게라도 샤워를 하고 주무시는 겁니다. 따라서 땀도 제거하고 냄새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몸의 열기를 낮춤으로써 몸이 쉽게 이 평상 온도에 적응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들은 잘 때 여름에 안에 그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면서 자기 때문에 모기 퇴치용 그 LED 전등인가요? 그것도 켜고 모기 크림도 일정 부분 바르고 잡니다. 이렇게 해서 자다 보면은 40도의 온도에 야간에서도 잘 견뎌내고 그동안 지내왔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빠이빠이 안녕, 서은이었습니다.